안녕하세요. 이 파워포인트 페이지를 하도 오랫동안 켜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되나,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만 하면은 좀, 이 분위기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넓게 잡았어요. 제가 최대한 아는 부분을 좀 담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업체에 계신 분들한테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마 산업 현장에서 계시다 보니까 뭐 모르셨을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는 부분과 뭐 이미 알고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 업체에서 하는 것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내용을 센서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걸로 잡다 보니까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내용이 산만하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거를 미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아마 여기 다양한 업체가 계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오히려 다양한 업체들한테도 조금씩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자율주행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서치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센서와 센서들의 문제, 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있냐. 최근에 인공지능 쪽에 를 이용해서 이제 센서도 처리하고 또 자율주행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자율주행의 새로운 이슈가 뭔가. 뭐 미국에서는 어느 쪽으로 뭐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앞으로 발표하게 된 내용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지나가 볼까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센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오신 분들도 대부분 센서에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거나 뭐 센서와 뭐 연관된 어떤 걸 하실 텐데요. 뭐 제일 많은 게 뭐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뭐 등등등 많죠. GNSS 같은 GPS도 있고 IMU 같은 관상학법 시스템도 있고 뭐 울트라소닉 뭐 V2X 할 것 없이 한마디로 센서가 저렇게 뭐 지금 이렇게 나열한 거 정도가 아니라 카메라는 뭐 8개에서 12개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도 뭐 이렇게 큰 라이다도 쓰지만 옆에다가 두는 작은 라이다도 쓰고 레이더는 뭐 현재까지는 일단 앞에는 무조건 하나씩 있고 후방 레이더 있고 뭐 전방 좌측 레이더 우측 레이더 뭐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레이더도 다수 개로 쓰고 있습니다. 뭐 GNSS는 원래 이제 GPS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의 갈릴레오나 중국의 뭐 컴파스나 뭐 이런 시스템 다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한 정도가 아니라 각각이 다 다수 개씩 들어가 있어요. 특히 카메라하고 레이더는 뭐 워낙 싸고 또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들어가는 숫자가 많아지죠. 또 그만큼 우리가 후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으로 대부분 다 후처리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발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더 내용을 잘 설명드리려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물체의 바운딩 박스를 정하고 물체가 뭔지 클래시파이 한다든지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런 레이저 포인터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건데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돌면서 긁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방향의 거리를 나타내는 어떤 값으로 이제 리턴을 하게 되죠. 레이더도 뭐 비슷한데 레이더는 라이다처럼 이렇게 포인트는 아니고 좀 레졸루션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센서가 다 못하는 거를 우리가 V2X를 통해서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항상 생기는데 우리가 이게 섀도우 에리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인프라나 아니면 다른 자동차 쪽에서 인식한 부분을 또 V2X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로 또 V2X를 많이 쓰고 또 교통정보에 대한 정보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서를 왜 이렇게 다양하게 쓰냐 하면 센서가 가지고 있는 리미테이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센서는 센서마다 이제 거리 탐지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측정이 잘 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더라도 그 레졸루션, 그러니까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을 하느냐 또 센서마다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그럼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정밀도와 정확도는 다른 얘기, 우리 센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얘기인데 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릴라이빌리티, 우리가 이 센서에서 메저먼트한 정보를 믿을 수가 있냐, 그것도 또 다른 얘기죠. 센서가 노이즈가 많으면 얘가 뭐 10m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이게 9m였단 말이죠. 뭐 1m의 에러는 내가 뭐 가서 충돌할 수도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릴라이빌리티 문제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노이즈에 강인할 거냐 센서가, 그 다음에 웨더 컨디션, 어떤 날씨의 변화나 일루미네이션, 어떤 조도의 변화에 강건하냐. 우리가 잘 알듯이 카메라는요, 그 일루미네이션에 굉장히 약하죠. 앞에다가 빛을 확 비추면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하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가지고요.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는. 산업체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인터페런스, 간섭이나 사이버 어택에 노출돼 있거든요, 센서들이. 아마 이런 것들은 또 산업체에서 관심 있게 보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쭉 보시면은 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드실 것 같은데, 업체에서도 아마 고민을 해보실 만한 일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위에 디스턴스 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라이다는 우리가 5m에서 200m 정도까지 디텍션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레이다는 뭐 1m도 되고요, 200m까지 라이다하고 비슷하게까지 갈 수 있어요. 물론 뭐 파워를 더 세게 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의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그렇게 안 쓰죠. 카메라는 대략 80m가 넘어가면 그 디텍션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체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저게 사람이다 차다 구별하기가 어려워져요. 현재 인공지능 기술로도 그렇고요. 울트라소닉은 뭐 우리가 주차할 때나 쓰는 건데 이게 1m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적인 레졸루션, 어떤 정밀도를 얘기하면 라이다는 이 각도가 0.1도, 그 다음에 거리는 3cm 정도의 에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0m 안에서, 200m가 넘어가면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고요. 레이다는 성능에 따라 다른데 한 10도 이하의 그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 한 1m 정도의 거리 에러를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는 각도는 잘 재는데 거리는 뭐 아예 못 재는 시스템이죠. 우리가 듀얼 카메라를 써도 스테레오 카메라를 써도 거리 측정은 좀 어렵죠, 카메라 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선라이트나 웨더 컨디션에 대해서 보면은 라이다나 레이다는 카메라보다는 그 선라이트가 강해요. 그런데 비가 올 때는 라이다나 카메라는 둘 다 빛을 이용하는 거라서 그 비나 눈에 어떤 입자가 그 선이 가려지죠, 광선이. 그래서 레이다가 훨씬 더 좋은 장비가 되고, 레이다는 마이크로웨이브니까 뭐 빛이나 눈이 와도 뚫고 나가서 이렇게 디텍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센서가 프랙티컬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저먼트를 할 때 그 센서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얼마나 크냐, 그것도 우리가 과연 이 센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메저먼트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는 뭐 50Hz, 40Hz 정도, 50Hz 아니야, 한 100Hz까지도 우리가 찍어내죠. 그러니까 초당 100개의 영상을, 그 화면을 찍어내는데, 라이다는 이게 도는 시스템이라서 초당 6번 정도 하죠. 제가 알기로 뭐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컴퓨테이션, 그 메저먼트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할 때 계산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나 라이다는 워낙 데이터가 많아서 그 실시간을 보장하기가 좀 어려운 기술이죠. 근데 요즘에 카메라 기술은 뭐 워낙 좋아져가지고 실시간이 거의 실시간에 해당되고, 레이다는 좀 적은 편이고, 라이다는 그래도 그 초당 6번 정도의 처리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은데, 뭐 컴퓨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컴퓨테이션을 위한 코스트가 든다. 이게 또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도 그 센서의 사이즈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 다음에 그 임플리멘테이션 컨스트레인트라고 그래가지고 라이다는 무조건 밖에다 달아야죠. 차 바깥에다가. 네. 그래서 라이다는 머리 꼭지에 이렇게 달려서 돌잖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창문 같은 앞이 뻥 뚫려 있는 그런 곳에다만 달아야 되고, 레이다는 뭐 상관없는데 그 지금 쓰고 있는 게 범퍼 안쪽, 그 범퍼 안쪽으로 달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어디다 달 거냐도 또 컨스트레인트가 달라요. 어디다 닿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얼마나 디텍션이 잘 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도가 다 있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제일 처음에 앞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센서들을 다양한 곳에다가 넣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막 덕지덕지 붙여놓긴 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는 많은 게 아니다,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더 많아지면 이제 이때부터는 좀 자동차의 형태와 맞물려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너무 많아지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버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자율주행의 레벨인데, 우리가 자율주행을 보통 레벨 3, 4, 5에서 자율주행을 얘기해요. 레벨 3는 그 사람이 유사시에 반드시 작동을 해야 되는 게 레벨 3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반자율주행이 레벨 3에 좀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최신 자동차는 레벨 3 기능이 좀 있죠.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레벨 4는 뭐냐면 사람이 굳이 개입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개입 안 해도 돼요. 사실상 이게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는 실제 레벨이 될 것 같은데, 레벨 3는 반자율주행 같은 거고 레벨 4는 실제 자율주행. 그런데 어떤 컨디션이 만족될 때만 자율주행을 한다가 레벨 4고요. 그 컨디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맵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얘기 안 해도 내가 알아서 간다. 근데 레벨 5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올 로드웨이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지도가 없다. 그리고 이게 길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자동차가 알아서 간다. 가 레벨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기술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왜 공사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 집터 같은데 보면은 이게 땅인데 그게 좀 한 반년 정도 지나면 풀이 자라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봐도 여기 내가 밟고 걸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곳이 있죠. 지도에도 안 나타나 있고 야산을 예를 들어서 깎아놨다든지. 그런데 자동차가 그거를 보고 이거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다.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면은 연결이 된다. 이런 거를 판단한다. 그러면 레벨 5. 그 레벨 4는 지도에 없는 길은 가지 않는다. 근데 지도에 있는 확실한 길이면 자동차 알아서 간다. 레벨 4. 그렇게 나누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저랑 다른 데피니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레벨 4하고 레벨 5를 나누는 게 사실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데피니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뭐 우리나라는 아직 자율주행 쪽의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런 레벨 4에서 레벨 5로 가기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솔루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센서의 능력을 더 배양해야 되겠다. 더 센서를 인해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센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딥러닝 기술을, 더 좋은 기술을 많이 개발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딥러닝 기술들은 뭐 워낙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기술이어가지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센서 퓨전. 하나의 센서로는 안 되니까 여러 개의 다양한 센서를 쓴다.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동향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센서 퓨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요. 센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3페이지 정도가 왜 우리가 센서 기술을 더 연구를 해야 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반증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조금 보여드리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밥을 지금 점심을 드셨으니까 다 졸리실 시간인데, 저런 문제도 있구나. 뭐 그런 차원에서 들으시면은 좀 이렇게, 네, 잠이 좀 깨고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 벽이 이렇게 가려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차가 오고 있는데 이 차는 그 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에 섀도우 에어리어가 존재한다는 거죠. 저런 상태에서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못 가죠. 못 가죠. 네,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아니면 인프라에서 뭐 여기 신호등 같은 데서 이런 주변 상황을 다 인식해서 그런 정보를 얘한테 주기 전에는 얘는 저쪽에서 벽 뒤쪽에서 어떤 자동차가 오는지 사람이 건너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이거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될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두 번째는 GPS에 관련된 건데 요만한 GPS 잼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잼머가 이게 한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한 50불 정도,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주면 구입할 수 있는, 한 10만 원 정도 주면 구입할 수 있어요. 요 정도 센서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지가책 잼머인데 요거를 꽂아 놓으면 GPS 신호 대역에다가 잼밍 신호를 쏴요. 그럼 GPS가 안 돼. 이 잼밍 신호를 받는 곳에서는. 근데 이게 GPS는 우리 고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땅으로부터 2200km 밖에 있는 인공위성이 전 세계 방향으로 쏘고 있는 신호를 우리가 한 점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위성이 2200km 밖에서 쏘면 그 인공위성도 굉장히 약하게 쏴요. 근데 거리가 또 2200km니까 오면서 감소도 많이 되겠죠? 근데 그 신호를 또 전 세계로 방사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한 점에 가는 신호의 세기는 매우 약하죠. 자연계의 노이즈보다 약합니다. 그런 신호를 우리가 축적해서 디텍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엄청난 기술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들이. 그런데 그렇게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잼머 하나만 날려도 GPS 신호보다 엄청 강한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GPS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잘하고 있는 장난인데, LA에 배달을 가는 어떤 업체 직원이 자기 상사가 자기 위치를 계속 추적하니까 자기가 중간에 맥도날드도 들리고, 중간에 어디다 갔다가 잠깐 차를 세우고 놀고 이러고 가는데 그걸 상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잼머를 가동시켰어요. 사가지고 잼머를 넣고 LA 공항에 이제 납품을 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만 좋은 거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LA 공항 전체가 다 잼밍이 걸려가지고 요거 하나로. 그래서 공항이 3시간 동안 먹통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공항은 워낙 이런 간섭 신호나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잼밍 신호를 추적하는 기술들이 또 있고요. 공항에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경찰이라고 하나 보안 TSA가 이걸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FBI에 넘겼는데 이게 거의 페더럴 무슨 형사 범죄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인프라를 해치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형을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작은 잼머 하나로 이게 반경 10km 정도의 에어리어에 있는 모든 GPS를 잼밍한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런 잼머가 여러분들도 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쓰고 있는 센서들이 취약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런 잼머보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인데 얘는 자기가 GPS랑 똑같은 신호를 쏴요. 위성이랑.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자신의 위치를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위성 신호인지 알고 GPS를 가동하면 자기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직진을 하게 되는
위치를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스푸핑이라고 하는데, 스푸핑이 이제 속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스푸핑이 GPS만 그러냐? 라이다도 되고요. 레이더도 됩니다. 아주 재밌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조나탄 패티시라는 친구인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몇 번 얘기도 하고 좀 그 연구 때문에 좀 그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이 친구가 그 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모든 센서들이 이렇게 다 그 해킹이 가능하다, 이게 치팅, 그러니까 스푸핑이 가능하다는 거를 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그 MIT 뭐 테크놀로지 리뷰나 IEEE 스펙트럼에 이렇게 표지 모델로도 간 적이 있는데, 이 차가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요 뿔 같은 게 라이다예요. 근데 라이다를 돌려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이 요 레이저 포인터 있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거. 요게 레이저 포인트가 라이다하고 사실 똑같은 신호인데, 요 나가는 신호에다가 약간의 이렇게 모듈레이션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동차 라이다에 딱 비치면 자동차 라이다가 내가 장난친 거대로 주변에 뭐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역으로 프로그래밍을 잘 했더니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게 만들 수도 있겠더라.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달리다가 갑자기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뒷좌석에서 고기다 대고 딱 쏘면은 그 차는 자기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 브레이크를 걸겠죠? 그럼 뭐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형상뿐만 아니라 벽도 만들 수 있고요, 차도 만들 수 있고, 뭐 하여튼 이 친구가 그거를 그 컨퍼런스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한때 좀 떠들썩했고요. 아직까지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뚜렷하게 우리가 답이 없죠, 사실은. 그 라이다하고 똑같은 신호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했던 광고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뒷차가 이 트럭을 앞질러 가고 싶은데 트럭이 크니까 그 트럭 저 맞은편에서 어떤 차가 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셨죠? 그런 광고 기억나시죠? 작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뒤에다가 모니터를 달아놓고 앞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띄워주면은 그러면 이제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여기 지금 차가 오고 있구나, 내지는 없구나 하고 이제 추월해 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이게 이제 센서 융합의 이제 한 가지인데, 그리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릴라이빌리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믿고 가다가 갔는데 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면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누구 책임이냐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냥 영화 틀었어 뭐 이러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까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부터 정보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차가 안 오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갔는데 충돌해서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이냐, 그죠? 그건 정말 순결된 정보, 그러니까 인테그리티가 높은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고요. 기술적으로도 안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지금 차가 이렇게 와서 좌회전하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인다는 식으로 우리가 레이더를 쏘면은 저쪽에는 차들이 보이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다른 데서 이 차가 자기 앞에 있는 카메라로 찍은 정보를 뒤에다가 넘겨주면 뒤에 있는 차는 그 카메라 정보를 보고 저기 지금 차가 이렇게 맞은편에서 와서 좌회전하고 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어떤 비이클 투 비이클 센서 퓨전이라고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한참 연구했던 그런 기술이기도 한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누구 거냐. 그 다음에 나는 제대로 된 신호를 보냈는데 중간에 노이즈가 껴가지고 네가 이상하게 받은 거다. 할 말 없어지죠. 나는 일부러 조작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받은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자동차 처음에 있는 그 골목길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지 못하면 그 차는 앞을 못 건너가겠죠. 죄송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차가 있다 없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기 전에는 아마 저 사거리를 건너가지 못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머처리티 문제인데요. 우리가 센서를 좋은 걸 쓰더라도 이렇게 눈길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차선을 인지할 거냐 어렵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선라이트 있을 때 카메라가 과연 차선들을 쉽게 볼 거냐, 이거는 그래도 잘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일 때 많아요. 빛이 이렇게 맞은편에 있고 이렇게 노면이 비가 와가지고 살짝 젖어 있으면요, 우리도 차선 못 보고, 저도 가끔 야, 나도 이렇게 못 보는데 어떻게 보고 갈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로드, 그래서 이게 길일까 아닐까, 저게 자동차 갈 수 있는 길인가, 뭐 아니면 노면이 딱딱할까를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데 그걸 자동차가 판단하고 갈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레벨 4에서 5에 대한 얘기고요. 또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는 거, 또 어떤 윤리적인 문제 있잖아요. 자동차가 오다가 일로 가면 사람을 치고, 뭐 일로 가면 자기가 빠져 죽고, 뭐 일로 가면 뭐 개를 치고, 뭐 이런 선택이,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이거는 학교에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런 윤리적인 문제는 인간도 못 풀고 있어요. 인간도 못 푸는데 자동차한테 풀으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느 한 센서로는 방금 보신 것처럼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센서 퓨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센서를 쓰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센서 퓨전이라고 하죠. 센서 퓨전을 하면 퀄리티가 좋아져요. 애큐러시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레졸루션도 좋아질 수 있고, 뭐 릴라이빌리티, 당연히 하나만 믿는 것보단 여러 개가 똑같은 메저먼트를 얻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 믿어야겠죠. 로버스트해지고, 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위치나 인식할 때 다 쓰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한 몇 페이지를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게 재밌어 하실 것 같지 않아서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랑 같은데 우리가 센서들이 있고 센서 퓨전을 해서 로컬라이제이션과 퍼셉션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센서 퓨전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센서 퓨전 하면 칼만 필터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속 열차의 해무 430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KTX 다음 버전이에요. 해무 430. 이게 430km까지 간다고 해서 430이라는 이름을 붙었는데, 이 430의 순간 정확도 2m의 정확도의 위치를 얻어내는 기술을 만들자라고 해서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기술이 사실 여기 있는 이 기술인데, 여기 보면은 뭐 INS 관성항법, 뭐 타코미터, 이거는 이제 바퀴가 돌아가는 거를 숫자를 세는 거고, GPS, 뭐 RFID, 뭐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필터를 이용해서 묶어내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구하는 건데, 이 필터들이 다 칼만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여기 로컬 필터, 여기 마스터 필터, 세컨드 마스터 필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칼만 필터로 센서 퓨전을 해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센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모델링을 수학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 그 모델이 되면 칼만 필터를 적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렇게 그 열차처럼 이렇게 트랙을 따라서 가는 좀 역학적인 모델을 하기 쉬운 게 아니죠. 자동차가 뭐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거를 칼만 필터로 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다 인공지능으로 합니다. 인공지능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뭐 카메라에 관련된 인공지능, 뭐 라이다에 관련된 거, 레이더에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제가 초록색으로, 그다음에 디텍션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연도하고 이게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 쪽이 엄청 많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연구하고 있고, 라이다 쪽은 좀 했는데, 레이다는 뭐 19년, 20년에 거의 하나씩 나온 정도로 좀 천천히 되고 있는데, 왜냐면 레이다가 레졸루션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최근에 레이다의 레졸루션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레이다 쪽도 이런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뭐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우리 아시아 쪽에 가면은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차들 엄청 많고 뭐 오토바이 있고 사람들 걸어 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데 사진 찍어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이 사진에 있는 모든 압젝트들을 몇 프로나 제대로 잡아내냐. 이제 화면 하나에 자동차 딱 하나 있고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느냐 이런 게임은 더 이상 안 하고요. 우리는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을 때 거기 있는 차가 한 100대 되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이건 승용차, 이거는 뭐 트럭, 이거는 뭐 버스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몇 개까지 잡아내느냐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는 40Hz니까 25ms 동안에 이 영상을 다 이해해서 여기서 자동차를 잡아내고 뭘 잡아내고 하는데 53%가 정확하더라. 물론 여기 틀린 거 많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요. 여기 보면 자동차인데 뭐 버스라고 하든지 버스인데 자동차라고 했다든지 뭐 오토바이인데 뭐 승용차라고 얘기하고 이런 틀린 거 많아요. 근데 대부분 잡아내면서도 좀 틀린 게 많아서 아직까지 53% 정도. 이 정도면은 사람보단 나아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다인데 라이다 신호가 요 위에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처리한 결과를 화면에 뿌려준 건데 이게 보면 이제 물체에 따라서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정하고 했잖아요.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했는데 66%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더라.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하나만 있으면 거의 100%에 가까운 거고요. 저렇게 뭐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저거 다 잡아낸다. 그게 이제 어려운 기술인데 그게 한 60몇 %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기술들이 개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쓰면 훨씬 더 좋아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스테레오 카메라 2개로 찍은 거고요. 이게 이제 라이다로 이렇게 스캔해서 찍은 화면이고 이게 이제 그 너머리니까 열 영상을 찍은 건데 그거를 활용해서 세 개를 다 묶어서 했더니 여기에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쭉 가면서 보면은 훨씬 낫습니다. 여러 개를 이렇게 융합해서 쓰는 게.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뭐 영상만을 이용해서 하는 디텍션이 있고 라이다만을 이용하는 디텍션이 있고 카메라고 라이다 이렇게 각자 같이 쓰는 거 그다음에 그거를 다 포함해서 쓸 때 차들이 이렇게 좀 겹치고 그래도 그게 다 디텍션이 되고 트래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게 이렇게 더 낫다는 거죠. 그 최근에 센서 퓨전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레이더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업체 중에서는 뭐 비트 센싱도 있고 여기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 레이더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정교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쌉니다. 전자적으로만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만 가지고 했을 때는 여기에 사람이 잡히지 않는데 레이더를 같이 썼더니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잡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만 가지고 볼 때는 여기 멀리 있는 요 멀리 있는 사람 그 차들이 디텍션이 안 되는데 레이더를 가지고 하면은 그 차들이 각각이 다 디텍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센서를 같이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센서 퓨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건 좀 어려운 건데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리커런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RNN을 이용을 하는데 RNN을 이용하면 이런 주변에 보이는 어떤 물체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RNN을 통해서 잡아내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좋아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또 다른 건데 카메라하고 라이다의 디텍션이 워낙 잘 되니까 딥러닝 기술들이 워낙 좋아서 카메라하고 라이다를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트루 라벨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물체를 잡아내면 사람 자동차, 오토바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 위치까지 다 잡아내고 그거를 다른 센서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어떤 레퍼런스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여기 라이다가 있다고 합시다. 라이다 데이터로부터 어렵죠. 네. 여기 보죠. 이 라이다 데이터에서 이게 차다. 차가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박스를 딱 찍고 요게 차다라고 거기다가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이 라이다가 쭉 지나가면서 차, 사람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라이다에 쓰일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차라리 카메라가 워낙 기술이 좋아져 갖고 이런 정보를 그대로 이거를 카메라로도 찍고 라이다로도 찍고 그래서 라이다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할 때 그런 아까 라벨링을 그냥 카메라의 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이 그냥 그 두 개의 센서를 놓고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엔드-투-엔드 러닝을 하는 거죠. 우리 용어로는 엔드-투-엔드라고 합니다. 마지막 한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두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AI를 다 어떤 블랙박스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좀 경험이 있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알 텐데 데이터가 들어오면 딥러닝 박스를 통해서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되게 잘 표현하고 있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블랙박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참 알기가 힘들고 우리가 그 블랙박스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동작하도록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AI를 explainable하게 만들자는 게 최근의 대세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AI가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갖고 결과가 나오면 이게 고양이였다라고 결과가 딱 나오면 왜 얘가 이걸 고양이라고 그러니까 맞는 답이어도 왜 이걸 고양이라고 결론을 내게 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블랙박스니까. 그런데 최근의 기술들은 얘가 이걸 고양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가 왜 고양이냐를 AI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신뢰가 가겠죠. 내지는 얘가 뭐가 잘못돼서 이거를 고양이라고 안 하고 개라고 했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을 고치면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게 블랙박스니까 얘가 이거 고양이인데 개라고 했을 때 얘가 왜 개라고 했을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왜 개라고 하는지 알 수 있게끔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파에서 새로운 AI 리서치에 디렉션을 주고 지금 펀딩을 줬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픈월드 이런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세상에서 새로운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AI가 자기 스스로 그 상황을 알아내서 정말 인간처럼 이제 새로운 지능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 대처하는 AI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 중에 자동차가 산길을 가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게 과연 차가 갈 수 있는 길인가 없는가를 우리도 좀 확인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길들 있죠. 그런 거를 자동차가 보고 자동차 AI가 보고 자기는 맨날 도로만 다니고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만 다니고 깨끗하게 레인이 깔려있고 이렇게 도로에 마크가 있는 데만 다니던 자동차가 저런 산의 진입로를 딱 보고 여기를 내가 갈 수 있나 없나를 자기가 판단하고 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레벨 5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현재 미국에서도 역시 그게 화두가 돼가지고 다파에서 이미 이런 쪽으로 연구를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보면은 물체의 종류, 물체 자체의 종류, 특징, 표현, 관계, 물체와의 어떤 교류, 교감, 기능, 환경, 목적, 의미, 이런 데에서 뭔가 새로운 게 있을 때, 그런 이상 상황을, 이 다파가 다 정리를 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같은 레벨의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아마 자동차도 그럴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의 레벨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은 레벨 4고요. 그 레벨 4는 어떤 그 제한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국은 자동차가
이제 지도가 주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길이 확실하다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에 없는 그리고 뭐 이렇게 도로 마크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완전히 진짜 어떤 야지인데 거기를 자동차가 보고 이거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다. 이쪽으로 가면은 절로 이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는 레벨까지 가는 게 레벨 5인데 아직까지 구현이 안 돼 있죠. 구글 차나 뭐 테슬라나 할 것 없이 다 아직 구현이 안 돼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연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